이번 시간은 한 주간의 경제 소식을 정리해보는 편지혜 기자의 경제톡톡 시간입니다. 편지혜 기자,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첫 소식입니다. 은행 관련해서 올해부터 정말 중요한 전환점이 있는데요. 올해 상반기부터는 은행 영업 지점이 없는 지역에서도 시중은행 대출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길이 열린다고 합니다. 바로 우체국에서 은행 대출을 상담하고 신청하는 이른바 은행 대리업 서비스가 올해부터 시범적으로 도입이 되기 때문인데요. 금리의 인하 요구권을 대신 행사해주는 마이데이터 서비스도 함께 시작된다고 합니다. 네, 금융이용 방식이 올해부터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금융위원회는 최근 은행 대리업 서비스와 마이데이터 기반 금리 인하 요구권 대행 서비스를 혁신 금융 서비스로 지정했습니다. 우체국과 저축은행 창구에서 은행 업무 일부를 볼 수 있게 하겠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은행 대리업이라는 말이 조금 어려운데 설명 부탁드릴게요. 네, 한마디로 은행 창구가 우체국으로 확장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올해 상반기부터 전국 20여 개 우체국에서 4개 시중은행과 개인 신용대출과 정책 서민금융 상품을 상담하고 신청할 수 있게 됩니다. 은행 영업점이 사라진 지역에서도 대면 금융 서비스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체국이 은행의 역할을 전부 대체하게 되는 걸까요? 네, 헷갈릴 수 있는 부분이지만 그건 아닙니다. 예금 운용이나 최종 심사 같은 핵심 업무는 기존 은행이 담당합니다. 우체국과 저축은행은 고객 상담 신청서 접수, 계약 체결 같은 현장 창구 역할만 맡습니다. 쉽게 말해서 창구는 빌려주되 책임은 은행이 진다는 구조입니다. 굉장히 혁신적인 변화인 건 알겠는데 이 서비스가 근본적으로 왜 필요한 건지가 좀 궁금합니다. 네, 배경은 이렇습니다. 최근 몇 년간 은행들이 대면 영업점을 빠르게 줄이면서 고령층이나 디지털 취약계층의 금융 접근성이 크게 떨어졌다는 지적이 이어졌습니다. 스마트폰 뱅킹이 익숙하지 않은 분들에게는 은행이 아예 사라졌다고 느껴질 정도였었습니다. 우체국은 여전히 전국 어디서나 볼 수 있었던 공간이었었는데요. 이 인프라를 활용하겠다는 겁니다. 빈틈을 파고든 굉장히 좋은 전략 같은데 그렇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어떤 점이 좋아질까요? 네, 한 장소에서 여러 은행의 대출 조건을 비교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좋습니다. 우체국이나 저축은행이 2개 이상 은행과 제휴하면 소비자는 한 번 방문으로 금리와 조건을 비교해 자신에게 유리한 상품을 고를 수가 있습니다. 은행 하나하나 돌아다닐 필요가 없다는 점이 장점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소비자 보호와 관련된 문제는 없을지가 궁금합니다. 네, 이 부분도 함께 손봤습니다. 은행 대리업 과정에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은 원칙적으로 위탁한 은행이 지도록 했고, 은행이 이 제도를 이유로 인근 영업점을 추가로 폐쇄하는 것도 제한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금리 인하 요구권 대행 서비스도 함께 시작이 된다고요? 네, 이것도 체감도가 높은 변화입니다. 올해 1분기부터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차주를 대신해 금리 인하 요구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됩니다. 한 번만 동의하면 이후에는 소득 증가나 신용도 개선 가능성이 포착될 때 자동으로 금리 인하를 요청해주는 구조입니다. 그동안은 직접 신청을 해야 됐던 걸로 알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있는 제도지만 잘 안 쓴다는 말이 많았습니다. 이제는 마이데이터가 대신 판단해 신청할 수 있고 거절될 경우에는 그 이유를 분석해서 알려주기까지 합니다. 국민과 신한은행, 그리고 우리하나은행을 포함해 카카오뱅크, 토스뱅크까지 13개 은행의 개인 대출이 대상자입니다. 네, 그렇다면 이러한 상황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까요? 네, 올해 금융정책의 방향은 금융 서비스를 좀 더 가까이 가져오겠다는 겁니다. 우체국 창구, 자동 금리 인하 요청처럼 디지털과 오프라인을 섞어 금융 접근성을 다시 넓히려는 시도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이렇게 은행에 직접 가지 않더라도 대출을 할 수 있는 그리고 금리가 내려갈 수 있는 새로운 길이 생겼습니다. 올해 금융 환경의 변화, 소비자 입장에서는 꼼꼼하게 챙겨보기 좋을 만한 소식이었습니다. 다음 이슈인데요. 요즘 교실 이야기가 나오면 빼놓지 않고 등장하는 게 바로 교권 이슈입니다. 정부가 교권 침해를 학생 생활기록부에 기재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는데 정작 교사들 사이에서는 이러한 정책의 실효성을 두고 반응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네, 이 논의가 나올 때마다 교사들의 반응이 다양한 이유가 있습니다. 최근 교사노조가 전국 교사 2,700여 명을 조사를 했는데요. 교권 침해를 학생부에 기록하는 방안이 얼마나 효과가 있을 것 같냐고 물었더니 5점 만점에 평균이 2.84점으로 기록했다고 합니다. 절반을 간신히 넘는 전수네요. 네, 맞습니다. 효과가 있을 것 같다는 응답이 4.3%, 효과가 없을 것 같다는 응답도 40%로 거의 반반이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예 의미 없다도 아니고 이것만으로 해결된다는 것도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교사들은 이 상황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이라고 보고 있을까요? 네, 많은 교사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기록이 아니라 구조가 문제다. 학생부에 적히는 것보다 무서운 게 여전히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라는 겁니다. 실제로 응답자의 85%가 아동복지법에 있는 정서적 아동학대 조항이 너무 모호하다고 답했습니다. 아무래도 지도하다가 혹시나 신고를 당할까 봐 더 조심하게 된다, 이런 맥락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교권 침해를 당해도 참고 넘어간다는 교사들이 여전히 많았습니다. 올해도 교육활동 침해를 경험한 교사가 51.9%로 절반이 넘었는데 그중 87%는 공식 대응 대신 개인적으로 감내했다고 답했습니다. 이쯤 되면 학생부에 기재하는 거 하나로 해결된 문제는 아니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현장에서는 기록이 전부가 아니라 제대로 보호부터 해달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기록은 결과이고 그 전에 교사가 안전하게 말하고 지도할 수 있는 환경이 먼저라는 겁니다. 네,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려는 접근 방식이 더더욱 중요해지는 것 같은데요. 다음 이슈는 요즘 혼자 사는 사람도 많고 오로지 SNS로만 소통하는 시대가 되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한 달 동안 연락하는 사람이 20명도 안 되는 사람이 전체 인구의 5%에 달한다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이러한 현상을 이른바 교류지조증이라고 하는데요. 은둔형 외톨이 통계가 처음으로 공식적으로 발표된 순간이었습니다.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이번 통계는 상당히 의미가 큽니다. 국가 데이터처가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인 가운데 4.9%, 그러니까 20명 중 1명꼴로 교류 저조층으로 분류가 됐습니다. 한 달 동안 통화나 문자로 연락한 사람이 20명 미만, 교류 횟수도 500회 미만인 경우가 많았는데요. 쉽게 말해서 휴대전화는 있지만 연락할 사람이 거의 없는 상태였습니다. 생각보다 숫자가 적지가 않은데 이런 분들은 혹시 생활 패턴에도 좀 차이점이 있을까요? 네, 굉장히 달랐습니다. 교류 저조층의 하루 평균 외출 시간은 1.3시간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평균 절반 수준이었는데요. 대신 집에 머무르는 시간은 하루 19시간 이상, 그리고 TV 시청 시간은 하루 9시간으로 전체 평균보다 거의 2시간이 더 길었습니다. 집에 있고 사람은 안 만나고 화면만 보는 시간이 더 길어진 겁니다. 혼자 쉰다기보다는 고립에 가까운 모습인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그래서 전문가들은 이걸 단순히 내향적인 성향으로 보지 않았습니다. 특히 심각한 부분은 일자리였습니다. 교류 저조층 가운데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은 26%로 4명 중 1명꼴에 불과했습니다. 전체 인구의 근로자 비율이 64%라는 점을 감안하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치였습니다. 아무래도 연령대별 특징도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이 현상은 청년층만의 문제는 아니었습니다. 고령층일수록 비율이 더 높아지고 있었고 남성이 여성보다 조금 더 많았습니다. 즉 청년 고립 그리고 고령 고립이 동시에 진행되고 있다는 의미입니다. 아무래도 소비나 경제활동에서도 차이점이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교류 저조층의 한 달 카드 사용량은 약 64만 원으로 전체 평균의 3분의 1 수준이었습니다. 사람을 안 만나니 외식, 모임, 이동 자체가 줄었고 소비도 위축되는 구조입니다. 이건 개인의 문제를 넘어서 내수와 지역 경제에도 영향을 주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이런 현상이 왜 증가하는 추세일까요? 네, 전문가들은 장기화된 경기 불안, 일자리 진입 장벽, 디지털 소통에 익숙해진 생활, 코로나 이후 굳어진 비대면 습관, 이 모든 게 겹쳤다고 보고 있습니다. 연락하지 않아도 하루가 흘러가고 집에 있어도 시간이 채워지는 환경이 고립을 더 쉽게 만들었다는 겁니다. 결국 혼자여도 괜찮은 환경이 혼자만 남는 사회로 이어질 수도 있다는 분석인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이번 통계의 핵심은 이겁니다. 고립은 선택이 아니라 구조가 되고 있었습니다. 연락처에 저장된 사람의 수가 줄어드는 것은 관계의 문제이면서 동시에 사회 안전망의 문제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었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한 주간 있었던 다양한 경제적인 이슈를 그 배경까지 깊게 한번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편지혜 기자와 함께한 경제톡톡이었습니다.